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미국 10회 여파를 물리치고 어제는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괜찮았습니다.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고요. 어제 우리 시장도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외국인은 이상하리만큼 코스피를 집착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외국인은 코스피를 1,000억 넘게 샀습니다. 오늘도 이어질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환율, 이 금리 이쪽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CPI가 예상보다 잘 나오니까 미국 국채 금리도 올랐다고 어제는 좀 내렸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달러화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달러화 지수 제가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최근에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국채 금리가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따라서 미국 달러화도 같이 올라갑니다.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한두 개만 고르라고 하면은 미국 국채 금리하고 이렇게 달러화 지수를 고르겠습니다. 이렇게 달러화 지수가 올라가니까 녹색입니다. 위안화 환율도 같이 이렇게 오르고 있습니다. 위안화 환율은 이머징 마켓에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통화 중에 하나고요. 우리나라 한국 원화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뭘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좀 위험해지면은 외국인들은 빠져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다음 차트입니다. 최근에 차트 보시면 빨간 줄이 달러원 환율입니다. 최근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아까 보시면 달러화 지수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위안화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의 달러원 환율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런데 주가는 코스피입니다. 파란 선으로 돼 있는데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는 뒤에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지금 이슈가 있다. 뭘까요?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외국인 2월 내내 강할 수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쪽에서는 달러화 지수의 흐름이 지금 강하게 바뀌고 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두 흐름 속에서 우리 시장 오늘은 어떻게 갈까요? 자, 흥미진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 증시8 보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 1% 넘는 상승률 보였고요. S&P 500은 0.96%였습니다. CPI 쇼크를 회복한 후에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급락 이후 나왔던 약반등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하루 만에 좀 극복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아무래도 유입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는 파죽지세로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AMD까지 함께 힘을 좀 보태주게 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나스닥 지수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또 비트코인 소식이 있어서 하나 보도록 할 텐데요. 장중 52,0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총도 다시 한번 1조 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1년 2월 이후 약 2년 만에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률을 좀 보였고요. 이날 비트코인이 상승한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다시 한번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에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에는 오히려 처음에 자금이 좀 유출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빠져나갔던 자금이 조금씩 다시 들어오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도 좀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정규장에서 코인베이스는 14% 넘는 상승률을 보이면서 종가 형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6달러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중동과 관련한 기사가 추가적으로 나와서 하나 더 볼 텐데요.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으로 이스라엘 북부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정계에서는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등 긴장도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근 헤즈볼라의 전쟁에 있어서 개입 강도가 좀 높아지게 되면서 헤즈볼라 고위 지휘관을 표적 공습하는 등 대응 수위도 높여온 바가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속에 가격은 장중 내내 오르락내리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장 막판에 소폭이지만 하락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미국 원유 재고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에 따르면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해서 1,201만 배럴 늘어난 것으로 풀이가 됐고요. 가격은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기사들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로는 어제 CPI 지수가 발표된 이후 계속해서 후속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로 신채권왕이라고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이 더블라인 캐피탈 CEO인데요. 더블라인 캐피탈 CEO가 컨퍼런스에서 남겼던 내용들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Gondlach warns that stocks are as overvalued as early 2022라는 기사고요. 제프리 건들락이 지금의 증시가 2022년 초에 있었던 약세장과 비슷하다라고 평가를 좀 했습니다. 발언 내용 중에 첫 번째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건들락 CEO는 PER 그리고 PBR 등 이렇게 전통적인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주식시장은 2년 전과 마찬가지로 overvalued,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에도 건들락 CEO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 가능성은 낮다라면서 여러 차례 경고한 바도 있는데요. 그는 최근 들어서 올해 경기 침체 확률이 75%이며 한 해 동안 변동성도 매우 클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지표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오는 29일에 발표될 PCE 지수가 CPI 지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PCE가 상승하지 않게 된다면 연준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한 부분도 주목해봐야 하는데요. 금리 인하 시점과 관련해서 언급을 한 부분입니다. 건들락 CEO는 금리 인하 시작 시점이 5월이 아니라 6월이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시장은 올해 인하폭을 엄청나게 과대평가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시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연준의 말처럼 데이터를 확인한 후에 조금 천천히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발표되는 데이터들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NBC 뉴스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톰 수오지라는 후보가 뉴욕 스페셜 일렉션 특별 선거에서 이겼다라는 승리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다가오는 11월에 미국 대선이 좀 기다리고 있죠. 이 미국 대선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불리는 뉴욕주 제3 하원 의원 특별 선거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 선거에서 민주당의 톰 수오지 후보가 공화당의 마지 필립 후보를 이기고 끝내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선거는 지난해 12월에 가짜 학력 논란으로 연방 하원에서 퇴출당했던 공화당 조지 산토스의 공석을 메우는 보궐선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오지 후보는 53.9%의 표를 얻으면서 필립 후보를 제치고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가 중요했던 이유는 치열하게 펼쳐질 리턴 매치에서 민주당에는 희망을 되살릴 수 있는 계기로 판단이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거가 치러졌던 이 3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선거에서 공화당이 강세를 좀 보였던 지역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더 의미 있게 바라봤던 선거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수오지의 승리는 민주당이 다른 지역의 교외에 있는 지역사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날 선거가 눈보라가 치는 등 날씨가 좋지 않아서 민주당 후보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긴 하는데요. 그래서 대선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섹터별 움직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무리했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빅테크주 위주로 좀 상승폭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실적이 발표됐던 로빈후드부터 볼 텐데요. 실적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정규장에서는 13%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고요. 에어비앤비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올랐지만 순손실 규모가 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정규장에서 1.7%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우버도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는 어제장에서 14% 넘는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특징주로 함께 좀 살펴볼 텐데요. 첫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한 후에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내내 플러스권이었다라는 점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점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앞서서 오프닝에서 언급드렸다시피 파죽지수로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규장에서도 2.4% 정도 추가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며칠 전에 아마존을 제치고 시총 4위에 오른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알파벳마저 넘어서게 되면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엔비디아가 시총 3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라는 부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특징주로 리프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에서는 35% 정도 상승하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리프트가 분기 실적 발표에서 숫자 0을 잘못 표기하는 바람에 주가가 한때 60% 넘게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리프트는 현지 시간으로 13일에 4분기 실적을 발표를 좀 했었는데요. 2024년 조정이익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500bp 개선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적이 크게 좋아질 것이다라고 좀 전해진 소식이었기 때문에 발표된 직후 몇 분 사이에 계속해서 주가가 폭등을 했고요. 시간의 거래에서 전일 대비 60% 넘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선폭이 500bp가 아니라 50bp다라고 정정하는 보도가 좀 나오게 됐는데요. 수치 정정 사실이 전해지자 주가가 상승분을 많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다만 오늘 정규장에서는 분기 매출이 그래도 예상치를 좀 웃돌았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정규장에서 35% 정도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비아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장에서는 0.9%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했고요. 지난해 4분기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전기차 판매량 1위에 올랐던 중국 비아디가 멕시코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비아디는 현재 관계자들과 공장 위치를 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기차 판매가 중국 본토에 좀 집중되어 있는 비아디이기 때문에 세계 시장 확장 전략에 따라서 해외에다가 공장을 많이 짓기 위해서 건설을 좀 잇따라 추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7월에는 아시아 밖에서는 처음으로 전기차 허브로 브라질을 낙점을 좀 했고요. 12월에는 헝가리에도 전기차 공장을 짓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그 장소를 멕시코로 정한 겁니다. 공장이 세워지게 된다면 비아디의 미국 수출에 있어서 거점으로 좀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에는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포진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산업과 본격적으로 경쟁을 좀 시작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화웨이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일단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확인할 수 없지만 특징주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웨이가 2번 접을 수 있는 태블릿형 스마트폰을 올해 상반기 중에 출시할 것이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화웨이는 Z 형태로 2번 접을 수 있는 신형 스마트폰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달됐고요. 올해 2분기쯤 출시될 예정입니다. 3단 접이식 스마트폰은 애플과 삼성도 일단 지금은 숙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Z형으로 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된다면 이 시장은 일단 화웨이가 가장 먼저 점유를 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3단형 스마트폰은 펼쳤을 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태블릿 PC 형태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제품이 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아직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라는 신중한 반응들이 더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기술특례 위축, 세무사회 반발 겹쳐 제4의 인뱅 신사업까지 타격. 첫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3.3 상장 철회 가닥을 잡았습니다. 3.3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신사업 추진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3.3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추진 중인 제4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선 3.3, 2015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세금 신고와 환급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가입자 수는 무려 약 1,9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세무사회와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3.3의 상장을 승인하지 않은 배경에는 인터넷은행 진출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자금 소요 계획 등이 불투명하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또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낮아서 오히려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고요. 3.3과 한국세무사회의 법적인 분쟁 역시 일단락되지 않은 점도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8월 3.3이 무자격으로 불법 세무 대리를 했다라며 세무사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한 바 있고요. 이후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세무사회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2021년도에도 같은 혐의로 3.3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내려졌고 이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법적인 공방을 다루고 있다라고 함께 보여지고요. 또 파도 사태 등으로 기술특례 상장을 통한 기업 공개 시장이 위축된 영향 역시 컸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만 옵토레인과 하이센스 바이오 등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했던 기업 5곳이 한국거래소의 심사 과정에서 상장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뿐만 아니라 특히 3.3과 투자자들은 회사가 적자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5천억에서 6천억 원대의 높은 기업 가치를 희망했다라는 부분 역시도 한국거래소 입장에서는 이익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높은 기업 가치를 내세운 3.3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3은 기술특례 상장 중 사업 모델 특례 방식으로 상장을 추진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3.3이 상장에 실패할 경우 자금 조달 등의 문제로 현재 추진 중인 인터넷은행 설립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장세가 크게 꺾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계속해서 플랫폼들의 상장이 가로막히게 된다면 해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상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코스닥 시장은 물론 국가 내 산업계의 역동성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거래소는 불투명한 수익 모델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파도 사태의 기술 특례에 대한 문턱이 높아진 탓도 있고 IT 업계는 기득권 단체 입김이 의심된다라고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방과 로또 상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증시와 산업 역동성을 훼손할 것이다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데이터 센터 폭증의 신규 원전 2, 3, 4기 건설 검토. 네, 이번에 데이터와 관련된 원전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 소식 오랜만에 전달드리는데요. 올해부터 향후 15년간 국가 전력 정책 방향이 담기는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초안이 이르면 이달 말에 나옵니다. 최대 관심사인 신규 원전 건설은 2, 3, 4기가 포함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 역시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번 전기보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녹아있는 첫 전기보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확정된 제10차 전기보는 새 정부 출범 초기라서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등의 국정 철학을 충실히 반영할 수 없었다라는 점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11차 전기본을 수립하는 올해는 9, 10차 전기본 때와 비교해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최근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산업 신규 투자와 데이터 센터 확대, 그리고 전기차 이용 증가, 경기 용인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이 반영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여름철 자가소비 등을 합친 실질적인 최대 전력 수요는 이미 100메가와트를 처음으로 돌파했고요. 이 전력 수요 현황 및 전망치를 살펴보시면 2017년 84기가와트에서 2026년엔 110기가와트까지 껑충 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11차 전기본 개요는 적용 시기가 2024년도에서 2038년도로 수립 주기는 2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존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고 신규 원전도 지어야 한다는 것이 산업부 안팎의 기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핵심은 건설 규모입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2기와 3기, 4기 등 전망이 엇갈리는 부분인데요. 탄소 중립을 위한 전원 비율 전망 및 그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의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전 비중을 지금으로부터 40에서 45%가량 높여야 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전이 경직성 전원이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가 예상돼 휩싸리 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하고 있고요. 열린 원전 운영 정보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가동 건설 중인 원전은 30기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제11차 전기본 이르면 이달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총괄위는 금주부터 매주 회의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첨단 산업 투자 등으로 전력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산업부 규모 등에 확정된 바가 없다라고 일단은 선을 긋고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더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수입약 아성깬 한미, 로스젠, 원외 처방 1위 등극했다. 네, 이번엔 한미약품과 관련된 소식 전달드립니다. 한미약품의 이상지질 혈증 치료 복합 신약인 로스젯이 지난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처방된 전문 의약품으로 등극했습니다. 국내 제약사가 자체 개발한 전문 의약품이 수입 제품을 포함한 원외 처방 매출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2000년 의약 분nhập 이후 처음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미약품의 로스젯 원외 처방 실적 살펴보시면 2019년 787억 원에서 2023년에는 1788억 원까지 껑충 뛸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외 처방 실적은 수입 의약품 비중이 높은 국내 약품 시장 역사의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00년 의약 분업 시행 이래 국내 제약사가 자체 개발한 전문 의약품이 원외 처방 매출 시장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고요. 한미약품 관계자는 로스젯이 국내 원외 처방 제품 1위에 올라 한국의 제약 주도권을 상징하는 치료제가 됐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매출 167억 원을 기록했고요. 절대 강자인 리피톨을 넘어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의약 분업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미약품의 실적 역시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푸드테크 띄운 김동선 480조 시장 공략한다. 한화호텔 앤 리조트가 14일 외식 부문 자회사인 더테이스터블의 사명을 한화푸드테크로 변경하고 신사업에 낙정한 푸드테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라는 소식 마지막 소식으로 전달드립니다. 식음 서비스의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푸드테크 전문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목표이고요. 우선 한화푸드테크는 협동 로봇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한화로보틱스와 기술 교류 등 상호 협력 방안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첨단 로봇 기술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푸드테크 구현을 위해서는 첨단 로봇 기술이 활용된 필수적인 만큼 한화로보틱스의 기술을 조리를 포함한 식음 서비스 곳곳에 활용해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푸드테크는 음식과 기술의 합성어로 인공지능과 3D 프린팅, 로봇 등 최첨단 기술을 식품 산업 전반에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가공과 유통, 서비스까지 전 범위에 걸쳐 변화하고 있는 신사업이고요.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의 규모는 2017년 2,110억 달러에서 2025년은 3,600억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푸드테크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와 팬데믹으로 늘어난 비대면 수요, 식량 위기, 안보 문제, 여기에 더해 건강식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에서는 대체식품과 온라인 주문, 배달, 레스토랑 서비스 로봇 등을 중심으로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요. 국내 기업들도 앞다퉈서 푸드테크를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나푸드테크 출범합니다. 자회사 더테이스트업을 사명 변경한 부분이고요. 하나로보틱스와 기술 교류 MOU를 체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달과 서빙, 로봇, 그리고 조리 등 선점을 노리고 있는데요. 전문 조직을 신설하면서 R&D 센터도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AI 칩 수요 폭증, 엔비디아 미국 시총 4위 등극.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수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아마존을 제치고 4위, 그리고 알파벳도 꺾고 3위까지 차지했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지금 굉장히 엔비디아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이 바뀌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닌데 하루 지나고 나면 6위에서 5위, 5위에서 4위, 4위에서 3위. 이틀 만에 일어난 일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엔비디아의 성장이 언제까지 나오는지가 좀 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 AI 칩 수요로 인해서 좀 시총 자체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AI 산업 같은 경우에 수직 계열화를 진행을 했고 AI 서비스라든지 플랫폼 칩 전반적인 부분을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엔비디아의 성장은 조금 더 주목이 된다. 지금 현재 엔비디아 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해도 여전히 수요는 굉장히 많고 공급은 부족합니다. 여전히 AI 칩 쪽에서 엔비디아가 절대 우위에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물론 일각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기다리기 위해선 1년 이상 대기를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AI 시대에 있어서 조금 더 우위에 있기 위해선 자체적으로 칩을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쏟아붓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엔비디아의 칩은 굉장히 잘 팔린다는 겁니다. 좀 칩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긴 하나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엔비디아가 여전히 좀 협상에서 우위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전히 엔비디아의 성장성은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시총 전체 흐름들을 보면 최근에 시총이 굉장히 빠르게 바뀐 종목군들을 보면 전부 다 AI입니다. AI 산업을 얼마나 잘 진행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시총이 뒤처지느냐 혹은 앞지르느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좀 전기차 잘 안 팔리고 AI 쪽에서 약간 부진하다. 메타 같은 경우도 좀 하면서 약간 M7에서 테슬라를 제외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MS도 그렇고 시총 1위를 등극을 한 것 자체가 현재 지금은
AI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래도 현재 뭐 미국 시총 1위를 좀 달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굉장히 큰 화두가 되었던 ARM 같은 경우도 AI에 대한 성장 기대감, 특히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좀 이렇게 약간의 조정세가 나오긴 했으나 굉장히 최근에 큰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건강한 조정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원래 이 기업이 상장을 했을 때 고평가 논란이 많았어요. 상장했을 당시에도 손 회장이 굉장히 큰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 발표를 할 때 오히려 그 논란 잠재웠습니다. 현재 온디바이스 AI로 인해서 이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 기대가 된다. 그러면 결국 반도체도 그렇고 AI 쪽에 대한 성장성에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봐야 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주가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폭등을 했습니다. 그 점을 보게 되면 여전히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 세계 투자자들의 주목이 AI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총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목을 해야 하는지를 조금 더 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AI에 의한 미증시 시총 변화가 눈에 띕니다. 특히나 엔비디아는 21일 4분기 실적 발표할 예정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국내 증시 투자 포인트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제2의 엔비디아를 찾아라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시장에서는 제2의 엔비디아를 찾으려고 노력 중에 있죠. 특히 ARM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아무래도 엔비디아만큼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계속해서 찾으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AI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야 아무래도 AI 쪽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21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단기적인 관망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엔비디아 실적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들 종목의 향방이 약간은 갈릴 수가 있다는 점을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점, 특히 주요 IB들의 목표 주가를 보면 계속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쪽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한 이후에 목표 주가를 상향해도 늦지 않은데 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계속해서 IB들이 목표 주가를 올리는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지금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다 보니 엔비디아의 성장성을 우리가 조금 더 그려볼 수가 있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지금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엔비디아와 함께 따라 올라갈 종목군을 계속 찾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AI 쪽에 주목을 하고 있고 제2의 엔비디아, 그러니까 뭐 ARM 같은 경우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돈 같은 경우가 AI 쪽에 계속 몰리고 있는 상황, 특히 샘 올트만 그리고 오픈 AI가 AI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칩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약 1경 정도 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9천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9천조라는 금액을 투자한 경우를 본 적 있나요? 와, 너무 막대한 금액 아닌가요? 실제로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금액일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제가 이 뉴스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첫 번째로 정말 자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구나. 물론 중동 쪽에서 좀 협력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 AI 칩을 만들고 생태계를 만든다라는 그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뭐 작년부터 나왔고 특히 샘 올트먼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했을 때 우리는 자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어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감을 모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 자체가 굉장히 상당히 크다 보니 관련했을 때 그쪽으로 몰린 돈이 다른 쪽으로 분산이 될 수 있다 보니 우리는 거기에서 한 번 더 기회를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로는 뭐 파운드리 쪽에서 뭐 TSMC, 뭐 인텔, 삼성전자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규모가 굉장히 큰 만큼 한쪽 기업에 쏠리기보다는 굉장히 분산돼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혜가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온디바이스 AI 비슷한 이제 생성형 AI를 탑재한 아이폰 16 시리즈를 가을에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바일 폰 같은 경우도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반도체라든지 혹은 이쪽 시장에 대해서도 크게 성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이라도 미증시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국내 증시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뭐 좀 AI 쪽이다 보니까 굉장히 뭐 떠오를 수 있는 쪽이 반도체, 로봇 혹은 뭐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야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이긴 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 미증시 약세 흐름 펼쳤을 때 반도체 종목군들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도체 종목군들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긴 하나 현재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면 약간은 보수적인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현재 뭐 종목군들을 잘 살펴보면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다양해 있긴 하나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관련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목에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시는 것보다 약간의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시는 관점이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 뭐 AI 쪽에 대한 순환매가 반도체뿐만 아니라 로봇 쪽도 움직였고 소프트웨어 쪽도 움직였어요. 그러면 그 순환매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오히려 위치가 낮은 쪽을 공략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로봇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도 어제 두산로보틱스 실적 발표를 했고 관련했을 때 시장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는데 두산로보틱스 실적을 좀 보게 되면 물론 영업 손실은 확대가 되긴 했으나 외형 성장은 나타났어요. 실제로 외형 성장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두산로보틱스가 그럼에도 투자를 굉장히 진행을 잘하고 있고 다양한 국가로 진출을 굉장히 잘 해내고 있다. 그러면 24년, 25년 같은 경우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로봇 쪽은 굉장히 성장을 잘 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했을 때 빅테크 기업들이 AI의 다음 격전지로 로봇을 꼽았습니다. 테슬라도 로봇에 투자하고 있고 오픈 AI도 그 로봇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서 관련했을 때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더 계속 관심 있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이런 종목군들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중에서 좀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이 뉴로메카라는 기업이에요. 지금 로봇 섹터 같은 경우야 실적 말고 투자에 대한 기대감 혹은 M&A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선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물론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을 M&A 할지 혹은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많긴 하나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대기업과 협업에 대한 기대감이 많다는 점 특히 포스코 뉴로메카라는 이야기가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포스코가 뉴로메카에 좀 지분 투자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 뉴로메카가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는 쪽이 제조용 용접 로봇입니다. 포스코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뭐 철강 이런 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3D 업종 같은 그런 용접 인력에 대한 수요가 좀 나올 수 있는 쪽에 좀 로봇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 뭐 치킨이라든지 혹은 F&B, 뭐 식음료
이런 쪽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고 의료 쪽으로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관련했을 때 엮일 수 있는 사업 자체는 굉장히 많다는 점을 보면 아직까지 실적은 나오진 않지만 앞으로 성장성이 크게 기대가 되는 종목군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한 번 더 드려보면 소프트웨어 쪽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긴 한데 관련했을 때 뭐 1월 중에 소프트웨어 종목군들 굉장히 강세 흐름들을 펼쳤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볼 기업 같은 경우는 MDS테크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국내 유일의 엔비디아 파트너사입니다. 엔비디아 시총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MDS테크라는 종목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엔비디아 시총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엔비디아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최근 들어서 수급이 들어가고 있고 최근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MDS테크라는 종목도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관련이 아예 없는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엔비디아 매출도 찍히고 있고요. 엔비디아 칩 관련했을 때 솔루션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칩이 판매가 많이 되면 될수록 이 기업 같은 경우도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 이 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목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매일같이 두 종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털로 HD 현대엘렉트릭 최근에 주가 좋지요. 펀더멘털로 한세실업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전력 인프라 계속 뭐 이쪽이 수요가 좋다. 미국 쪽에서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런데 HD 현대엘렉트릭이 파란 선으로 돼 있습니다. 오르고 또 오르고 또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측이 가이던스라는 게 앞으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 미리 얘기하는 걸 가이던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이던스를 몇 차례 이렇게 상향을 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도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회사가 가이던스라는 걸 줍니다. 그러면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는 그 가이던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좀 잘 나올지 아니면 덜 나올지 이걸 항상 이렇게 가늠하는데요. 항상 이 가이던스보다 잘 나오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주가는 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 줄로 된 것 같이 가이던스 대비해서 실적이 진짜로 나왔을 때 잘 나오면 주가가 한번 뛰고요. 또 가이던스 줬는데 또 잘 나오면 또 뛰고 이번에도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회사나 그 시장 업계에서 봤을 때는 적정한 수준으로 너무 보수적이지도 않고 너무 공격적이지도 않다. 이런 가이던스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24년, 25년 가는 이런 그림이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이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쌍끌이로 지금 밀고 가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입니다. 여기 이 회사가 이제 주목한 거는 구조적이라는 거에 좀 주목을 했어요. 구조적이다. 무엇인가 구조적이다 얘기하는 거는 그 구조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분기에도 실적이 깜짝 실적, 우리가 서프라이즈라고 하죠. 제가 영어로 써놨는데 이 깜짝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 게 구조적이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거는 일시적이가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뭐가 구조적이냐 하면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P. 그러니까 단가가 좀 올랐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중동에서 판매 단가가 좀 올랐고 Q, 그러니까 수요가 좋으니까 물량도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물량은 늘어나는데 C, 코스트죠. 코스트는 오히려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하고 Q를 곱하면 뭐가 나오죠? 매출이 나오잖아요. C는 뭐죠? 비용이죠. 매출은 올라가는데 비용은 떨어진다. 그럼 뭐죠? 이익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구조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그 구조적인 거에는 이겁니다. 두 번째 줄. 믹스가 개선되고 있다. 매출의 구성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단가 높은 쪽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 뭐 당연히 마진이 높아지는 거죠. 아주 상식적입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 해가지고 금년하고 내년에 배전 스마트 공장을 팩토리라고 하는데 배전 쪽으로 이제 캐펙스가 들어가면 그것도 이제 26년부터 가동이 되면서 신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좀 주목을 해 보고 있습니다. SK증권입니다. 4분기 실적 얘기하는데 일회성이 없었고 깜짝 실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영업이익률이 15.6% 나왔습니다. 15.6%면 분기 사상으로 이 회사로서는 최대 영업이익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구조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수주잔고가 두 번째 줄 제가 썼습니다만 수주잔고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데 5.6조 원이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매출하는 거에 2년치가 넘는 일감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4년, 25년이 편안한 성장을 할 거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 수주잔고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쪽에서 지금 변압기가 지금 품귀 현상이 있고 장납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사는 쪽에서도 안정적으로 수급을 해야 되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가격 올라가고 볼륨도 올라가고 꾸준하게 수주 깔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편안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SK증권은 목표가를 13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쭉 계속 올라가요.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런데 외국인도 많이 사지만 기관하고 외국인 왔다 갔다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지금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왔죠.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2년 전 대비해가지고 벌써 2년 전에는 하단에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리레이팅이 상당히 돼가지고 주가 재평가는 지금 아주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계속 될지 안 될지는 많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차익 실현으로 돌아선다 그러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치 이상 일감을 지금 확보를 해놓고 꾸준히 잘 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PER이나 PBR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 밸류에이션만 보면 자 밸류에이션 PER 볼까요? 12.6배. 낮지 않죠? 시장 평균보다 한 20% 위에 있고요. PBR로 봤을 때도 2.8%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항상 우리가 PBR 얘기할 때 저희가 최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뭐죠? ROE, 자기자본 이익률입니다. 자기자본 이익률 대비해서는 사실 조금 높은 편에 속해요. 그래서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밸류 밴드보다도 지금 많이 상단치에 가 있기 때문에 차익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좋기 때문에 밀고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파시는 건 좋습니다. 이거 누가 사겠어요? 그럼 개인들이 다 팔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개인들은 엄청나게 지금 해피한 주식이 되겠습니다. 목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아까도 목표가 올라간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대비해서 보니까 14% 정도 남아있네요. 그래서 최근 분위기 아주 좋은 HD 현대엘렉트릭 센티멘탈 주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가보겠습니다. 펀더멘탈 가치주 쪽이죠. 한세실업입니다. 자, 차트 하나 보시면 8개 제가 평균으로 따라가고 있는 모니터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의류자파 쪽을 쭉 보시면 이쪽이 100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크게 재미가 없어요. 작년에 특히 재미없었죠. 그런데 한세실업은 지난 여름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강세의 이유가 있을까? 이 회사는 작년에 쭉 하반기 주가는 오히려 또 내렸어요. 올라갔다가 좀 토해놓은 감이 있는데 왜 내렸을까요? 4분기 실적 계속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돌아서려고 하는지 외국인 기관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뭐가 우리 장의 큰 이슈죠?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이 회사도 상당히 밸류가 낮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개인들이 좀 물량을 뺏기고 있는데 좀 천천히 파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실적 부진은 있다. 그러나 저평가가 맞다 이런 얘기고 24년 가이던스는 2조에 1,800 그러니까 영업이익률 한 9% 정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4분기가 최바닥이고 24년 가면서부터는 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외국
바이어들이 재고가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고 갭이나 뭐 이렇게 저가 브랜드들은 계속 오더가 좋은데 마트로 가는 거는 좀 플랫 정도 되죠. 그냥 거의 변화가 없는데 고가 브랜드는 좀 주문이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주문은 많이 일어나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비용 구조를 많이 22년 말, 23년 초부터 효율화를 하면서 생산 라인도 줄이고 베트남의 인력 구조 정도 좀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비용 부분을 좀 낮춰놨어요.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도 수익성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4년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재고 소진 사이클이 끝나니까 재고 축적 사이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 성장률도 클 수 있다. 증액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는데 어제 물량이 한번 거래량이 많이 늘었죠. 외국인 기관이 번갈아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초반이니까 크게 빨리 팔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요. 공매 정골 0.3%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들어오는 거는 진성으로 사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봐도 크게 뭐 높아진 거 없죠. 중하단 부분에 PER로 봐도 그렇고 PBR로 봐도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F4도 PER로 봤을 때 6.2배요. 시장 뭐 한 절반밖에 안 되죠. PBR로 봐서도 1.1배. 이게 ROE로 따지면은 한 반밖에 안 됩니다. ROE가 한 19%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목표가는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 좀 정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계리를 볼까요? 한세실업 41%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로 HD 현대일렉트릭 펀더멘털 한세실업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CPI 충격을 극복하고 3대 지수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의 일면 AI 칩 수요 폭증에 엔비디아 미국 시총 3위로 등극했습니다. 로봇주 수혜주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은 HD 현대일렉트릭 펀더멘털은 한세실업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